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일단 교재 14페이지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뭘 했느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간단하게 하고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걸 안 들으면 오늘 수업이 이제 자기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1, 2강을 통해서 신텍스라고 불리는 이제 신텍스는 쉽게 얘기해서 길고 복잡한 문장을 뽀개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신텍스라고 하면 이제 말 자체가 좀 어렵긴 한데 이제 구문 분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더하기 해석 연습이라는 걸 했죠. 그리고 3강부터 8강까지 영장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9강부터 이제 워크북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이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보통 영어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어 실력을 판단할 때 쓰는 게 바로 이거예요. 문장 주고 해석해 보라니까 해석이 되게 깔끔하게 잘 뚝뚝뚝뚝 잘 돼. 그러면 이제 보통 영어를 잘한다고 하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이게 과연 3강, 8강에서 배운 영작과 그 이후에서 배운 이제 워크북 연습이랑 이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느냐. 이거는 이제 완전히 거의 다른 능력이라고 보면 돼요. 첫 번째 시간에 쌤이 영어의 4가지 영역을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눴는데요. 그렇죠? 이 첫 번째 주어진 글을 읽고 분석해서 해석하는 능력은 되게 수동적인 영역입니다. 그렇죠? 이 읽기 영역이라는 건. 남이 쓴 글을 우리는 읽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영장 능력은 사실 고도로 진보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쌤이 이제 어떤 예를 들냐면 우리가 9시 뉴스의 아나운서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지 한국 사람이니까. 하지만 너도 그러면 그 아나운서 수준으로 저렇게 정교하게 깔끔하게 말을 해봐라 하면은 흉내도 못 냅니다. 그렇죠? 그 사람 괜히 아나운서가 된 게 아니잖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영장 능력이란 건 보통 고등학생 됐을 때 거의 대개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영역이고 이거는 수동 영역이 아니라 이제 능동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론 이제 힌트 몇 개 주긴 하지만 그렇죠, 뭐 단어도 주고 어쨌든 별로 힌트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자기 머릿속으로 구성해서 적어야 되니까 당연히 압도적으로 더 어려운 영역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교재 핵심이 3번에서 8번까지 이제 영장 영역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할 때 이걸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만약에 지금부터 진행되는 문제풀이 수업이 누군가는 굉장히 괜찮다. 근데 누군가는 좀 여전히 어렵다. 자, 괜찮다고 해서 이제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거의 근 한 달에 가깝게 10몇 강좌를 통해서 구문 분석하고 뭐 해석 연습 다 하고 뭐 그다음에 영작 훈련하고 그다음에 워크북 연습하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질문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풀이가 쉽다고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건 뭐 별거 아니네. 이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전제 조건이 깔려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제 안심하고 이 문제풀이 수업을 들어도 되냐면 내가 어떤 지문을 마주하더라도 어떤 고등부 지문을 마주하더라도 고난이도 지문을 마주하더라도 그냥 바로 딱 봤을 때 우리가 그 이전에 했던 모든 영역을 안 하더라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해서도 깔끔하게 되고 뭐 기본적인 문장이 영작도 되고 한다. 그러면 이제 너희가 당연히 문제풀이가 이제 의미 있는 수업이 되게 돼. 그렇지? 하지만 오늘 수업이 만약에 쉽게 느껴진다고 해서 뭐 내가 고등부 때 문제 없겠구나 하는 건 약간 좀 오류가 있어. 알겠죠?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처음 본 지문이 아니라는 거야. 이미 수험식 공부한 지문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그런 전제 조건을 까는 건 위험하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오늘 문제풀이가. 근데 그거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지금까지 구문 훈련을 하고 영작 훈련을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이 문제풀이의 어떤 스킬이 그냥 부족한 거야. 즉 순서별 문제를 푸는 논리라든지 빈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제 좀 논리가 부족한 건데 그거는 굉장히 금방 해결돼요. 알았죠? 빈칸 문제를 내는 원리와 순서 배열 문제를 내는 원리가 사실 영어에서 그렇게 매번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정해진 그 프로시저 어떤 과정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두 번째가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알았죠? 자, 결론 얘기할게. 영어가 이제 수학에 비해서 사실 어떤 면은 좀 쉬워. 그리고 어떤 면은 되게 어려워. 쉽다고 하면 이제 뭐 그건 너희도 다 인정하겠지. 수학보다 영어 다 어느 정도 쉽다라는 걸. 근데 왜 어렵냐? 공부하기가 어려워. 자, 예를 들어 보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는 자세가 돼야 돼. 만약에 자, 우리 첫 페이지에서 이 문제 이제 오리지널 문제를 풀었어요. 그죠? 얼마 전에 해결을 했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 문제를 처음 우리가 이제 3월이나 6월, 9월, 11월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이제 처음으로 보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맞았다 치자. 뭐 이거 뭐 맞았어. 그렇지? 해플리스라고. 그럼 더 이상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 그 수학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하나에 주어진 문제를 맞았다고 하면 뭐 끝난 거야. 맞았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자, 그 원리를 알려줄게. 수학은 만약에 네가 이 문제를 맞았다 하면 그 문제풀이의 모든 과정에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돼. 그렇지? 만약에 다 끝까지 잘 갔는데 마지막에 계산 실수해버린다. 그래도 틀려버려. 그렇지? 맞지? 그래서 그 문제의 정답이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그 문제풀이의 모든 과정을 다 완벽하게 너 걸로 만들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아도 돼. 그렇지? 영어는 그게 아니야. 영어는 완전 달라. 그냥 요게만 잘 파악해도 문제 맞출 수 있거든 사실. 그렇지? 인정하지? 그렇지? 자유놀이란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야 니들은 이런 존재가 아니야 라는 거 가르칠 수 있대. 그리고 뒷문장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어른들과 떨어져서 드디어 컨트롤 힘이라는 걸 갖게 된대. 그렇지? 그러니까 어른들과 떨어졌으면 힘을 갖게 된다. 그러면은 빈칸에는 힘을 갖게 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와야 되고 그래서 힘이 있다라는 말은 무능력한 아이가 아니구나. 남을 도와줄 수 없는 아이가 난 아니구나. 그래서 답을 사실 찍혀낼 수도 있어. 라는 말이 이걸 가지고 순서 배열을 한다거나 삽입 문제를 낸다거나 요지를 낸다거나 제목을 낸다거나 했을 때 모든 유형의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는 보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이해가 가지. 그렇지? 그런데 나는 내 입장에서는 이미 문제를 하나 맞췄고 아니 맞췄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끽해봤자 해석 정도는 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제 고등부 공부를 할 때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 지문을 가지고 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변형 문제를 다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막 이제 풀어봐. 결론은 이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과연 이게 도움은 되겠지? 과연 물리적으로 그렇게 가능을 할까? 내가 이거 강의된 문제를 한 20문제를 풀어봤다 쳐. 이 지문 하나에 대해서. 그럼 보통 시험 한 번에 대략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지문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30개나 치면 거기에 대해서 20문제를 풀린다 하면 네가 매번 중간고사, 기말고사마다 600 문제라는 변형 문제를 다 풀어봐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그게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렇지? 이게 과연 좋은 영어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그렇지?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해. 왜? 뭘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맞았잖아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 풀어봐야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야. 왜?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해봤자 영작 영역, 주관식 서술 영어 손동을 돼. 그렇지? 그럼 네가 맞을 수 있는 100점이 7점이 돼버려. 7점 만점 시험을 보는 거야. 고등학생이 됐을 때. 그렇죠? 이 고등부 구문을 공부를 할 때. 아니 그렇다고 네가 7점 만점을 공부를 해서 7점을 맞으면 그나마 뭐 그러니 하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잖아. 이 7점 맞으면 100점 만점에 100점 맞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까이면 이제 50점, 4점대 내려가는 거야. 이제 환장하는 거지. 이제 대학이 이제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어쩌라고요? 가 아니야. 쌤이 처음 할 때 이 얘기를 했어. 이 수업의 핵심은 영작 영역이다.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건 너희가 단어 공부를 꾸준히 하기만 하고, 그렇죠? 여기 있는 영작 훈련을 2번만 반복해서 들으면 최소한 2번이야. 최소한 2번이야. 매번 시험을 치고 영작 시험 매번 치잖아. 해서 약한 부분 점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2번 이상 영작 수업을 들으면 다른 데서도 그건 100% 적용된다고 얘기했어. 그렇지? 영작의 원리라는 게 사실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영작하면 너희가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있을까? 병렬, 그렇지? 우리 영작 훈련할 때 모든 거의 모든 문장이 영작이라는 모든 부분에 전부 다 병렬이라는 게 들어가.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 지문이 아닌 다른 지문에서도 영작과 관계된 문제가 나온다면 병렬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거야. 거기에 이제 관계사니 분사구니 몇 가지 문법들이 포함되겠지.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우리 배웠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배운 게 거기서 정리가 안 될까? 왜? 분사구니라는 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완벽한 문장에 ing가 있어서 이 ing가 오른쪽에 있는 문장을 보충 설명해준다 이거야. 그럼 이건 당연히 모든 구문에 적용될 수밖에 없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구문에. 물론 여기에 네가 단어만 안다면 여기다 단어 집어넣으면 되지. 그렇지? 그 단어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기본 맥락을 알기 위한 단어 정도는. 됐죠? 그래서 이 공부가 한 달로 끝나지 않고 너희들의 몇 년을 책임지게 만들려면 영작은 다음 주가 시험 범위니까 이제 나는 이거 때려칠까? 이건 안 좋아. 그렇다고 뭐 그때까지 영작 시험을 계속 보자는 얘기는 아닌데 이 교재가 한 달에 끝날 수 있는 공부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막말로 생각해보자. 우리가 여기 있는 영작 훈련을 완벽하게 연습을 따쳐. 너네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예를 들면 주관식 서술형 시험 문제
도움이 될까 안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내가 단언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때려쳐. 이거 안 해도 돼. 그렇지? 근데 절대 그렇지 않을 걸. 그렇죠? 왜? 자, 첫 번째 시간 얘기했어. 마지막이야. 마무리야. 잘 들어. 여기 나오는 문법 포인트 중에 단 한 개도 중학교 때 배우지 않은 문법 포인트가 없어. 그렇죠? 단 한 개도야. 단 한 개도. 즉 고등부의 모든 고난이도 구문들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문법 포인트를 바탕으로 해서 구성이 뻗어나가기 시작해.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연습하면 사실 너희들이 지금 당장 보는 시험에도 무조건 100% 연결돼. 그럼 100%야. 사실 만퍼야, 만퍼.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어쩌란 얘기냐? 그럼 뭐 열심히 수업을 들으면 알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할 건데 이 문제풀이의 전제 조건은 기존에 있는 영작 수업과 구문 수업을 다 열심히 들었다는 전제야. 그걸 만약에 대충 뭐 한 번 정도 들어놓고 들었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면 안 돼. 그렇지? 이게 무슨 암기 과목도 아니고 띡띡 외워서 띡띡 적용할 수 있는 구문이 아닌데.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뭐 설명을 충분히 한 것 같으니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작합시다. 자, 1번 갑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실제 내신과 수능 두 가지 유형에 다 적용돼서 나올 수 있는 유형들도 있고요. 내신에만 국한되는 유형들도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객관식은 수능과 내신을 다 관통하는 유형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주관식 서술형이 나오는 경우는 이건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1번은 당연히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대비하는 이제 되게 중요한 영역이겠죠. 어법 문제. 자, 1번. 10초 동안 자기가 한 답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어색한 부분을 찾았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수정해 보도록 하세요. 그렇죠? 이 수정까지 돼야 진짜 실력입니다. 그래야 다른 문제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연습한 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어요. 자, 1번 들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A, B, C, D. 내신은 이렇게 뭐 밑줄 찾기도 어려워. 뭐 하도 밑줄이 여러 개 섞여 있어가지고 뭐 수능은 그렇지 않지만, 그지? 수능은 지문 하나당 한 개의 문제만 존재합니다. 근데 내신은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여러 개의 문제를 내요. 왜요? 시험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수능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처음 보는 낯선 지문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한 지문당 하나 내면 좋게. 그것도 어려워. 그렇지? 근데 내신은 아니야. 이 지문을 수없이 보고 또 본 지문들이거든.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하나의 지문을 뽀개서 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빨간색이 첫 번째 유형이에요. 자, 대표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은 문법에 대한 자세한 기본기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시 나오면은 말로 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that vs what입니다. 첫 번째로 의심해야 되는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이고요. that을 제거한 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를 끄집어서 뒤로 집어넣을 수 있으면 이제 완성되겠죠.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의심해야 될 건 what이라는 복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렇죠? 이 복합 관계대명사는 what을 띵 that으로 분리해서 that을 제거하고 남아있는 띵을 뒤로 이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첫 번째 that 방식에서 that을 제거했는데 앞에 명사가 없을 때 그 명사를 임의적으로 만들어 넣는 방식이 두 번째 what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들은 that도 안 되고 what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답은 다시 that이에요. 그리고 그 that은 접속사나 관계부사 that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두 개를 구별할 이유는 없어요. 왜요? 어차피 that이니까요. 알았죠? 이미 100점 맞은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A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that이 나오면 제거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명사를 뒤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쌤이 명사의 이동 자리는 동사 앞이라고 했죠. 동사 앞에서 주어, 동사 뒤에서 목적어나 보어요. 그런데 앞에도 이미 누가 있고 아이고야 미안하다 뭐 들어가겠네. 뒤에도 이미 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what은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what은 앞에 명사가 없는 경우에 따지는 방법입니다. 맞죠? 있잖아. what을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다시 대시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대시 되는 거예요. 얘는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뭐냐? 뭐 알 필요 없는데 여기서 접속사입니다. 뭐만의 사실이라고 해서 가기로 우리 약속했었죠. 그렇죠? 뭐만의 것, 뭐만의 사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 뭐를 대비하의 사실을. 얘들아, 너네들은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not이 있기 때문에 이제 helpless가 돼야겠고 powerful 해버리면 이제 not 때문에 이제 반대어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너희들은 힘이 있는 존재야. 라고 A는 이제 맞다고 처리해 줍니다. 다음 2번 갈게요. B번. 잘 따라오세요. 자, 돼요. 자, 요게 뭘 가지고 맞냐 틀리냐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지 지금부터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쏘리. B구나, B. 쌤이 잘못 쳤다, 얘들아. 더워지 판단해 보세요. 뭐 너무 많아, 뭐가. 자, 더워지 판단합니다. 자, 더워지 시작할게요. 자, 더워지의 이름을 먼저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워지는 뒤에 있는 본동사를 도와준다고 해서 조동사로 일단 보면 돼요. 그래서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을 취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뒤에 have라는 아이는 동사 원형의 형태로 볼 수 있겠죠. 됐죠? 자, 다음. 이제 이렇게 찾은 아이가 뒤에 있는 아이와 짝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제 앞에 있는 아이와 이렇게 연결고리를 해서 우리는 주어 동사의 핵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물론 조동사는 must처럼, may처럼, can처럼, 그렇죠? 뭐 3인칭 단수라고 can에다 can지 붙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류의 조동사도 있는 반면 does처럼, do, does, did처럼 변형하는 조동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눈으로 보세요. 자, must는 형태 변형이 안 되죠. must가 과거라고 뭐 mustdid 뭐 이러거나 must가 3인칭 단수라고 must 이러거나 이러진 않죠. 그렇죠? 근데 must를 우리가 동요로 바꾸면 have to라는 아이가 동요라고 배웠는데 이 아이는 인칭 변화를 해서 has to나 had to로 바뀐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당연한 사실로 더지도 당연히 주어에 따라서 수일치의 형태가 변형돼야 되는 아이죠. 그렇죠? 근데 children은 분명히 복수 형태죠. child의 복수가 children이니까요. 그러면은 더지가 아니라 do라는 복수형 동사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갈게요. 잠깐 얘기하면 완전 흩뿌려진 지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보통 이제 지문 하나에서 수능에서는 이거 한 문제 배치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맞았다 쳐도 이게 수없이 많은 문장 중에 한 문장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식만 있었다면, 그러니까 막말로 내가 영어 실력이 정말 별로 없는데 수일치만큼 확실히 안다면 맞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지문 가지고 근데 뭐 주제나 유제나 다른 유형으로 낸다면 맞을 수 있다는 보장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가 수학보다 쉬운 과목이긴 하지만 이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 굉장히 난해한 과목인 거야. 이거 도대체 맞은 지문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2번 공부를 통해서 이제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기억, 미음 중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와 다른 것을 골라보자. 자, 풀어보세요. 자, 이런 거는 문법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연결고리를 잡는 독해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칭 대상은 앞에 있는 대상이 뒤에 있는 대상으로 누구를 받는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영어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독해에서는. 알겠죠? 연결고리를 잡는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다음 10초 줄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이거 확인하라고 할 때 확인해야 돼요. 알겠죠? 가만히 있지 마세요. 다 푼 사람도 확인해 보세요. 틀린 거 수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뭐 수정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자, 일단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기역은 일단 명사의 심을 기억하세요. 명사의 심은 수입니다. 대는 복수의 명사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복수의 명사는 free play도 아니고 nature도 아니고 means도 아니고 means는 수단 방법이에요. 이 s가 붙은 게 복수형이 아니에요. 그냥 수단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s가 붙어서 그냥 의미가 수단 방법이 되는 거예요. 얘는 복수형 s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children이네요. 됐죠? 자, 이제 문제풀이 방법 얘기해 줄게요. 팁 얘기해 줄게요. 각각의 대상이 뭔지 판단하지 마세요. 다르냐 같냐를 물어보는 모든 문제들은 단 한 가지 방식으로 풉니다. 첫 번째 아이가 아이들로 결정이 됐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얘는 누구지 판단하는 게 아니야. 왜? 모두 다 아이들이라고 넣어. 그럼 아이들이라고 넣어서 되는 아이는 넘어가고 안 되는 아이가 그냥 답인 거야. 그렇죠? 끝. 물론 이 방법은 첫 번째 아이의 대상이 명확하게 아주 확실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방식이에요. 알았죠? 하지만 그게 된다면 이제 뭐 각각의 아이가 뭔지를 판단하는 건 좀 시간 효율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 처리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계속합니다. 니은 갈게요. 지금도 우리는 모든 아이들을 아이들이라고 넣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자유놀이에서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요. 자기 스스로,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을 배우고요. 그렇죠? 괜찮네요. 왜냐면 이미 앞에 children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빨간 색펜 보세요. 나왔고, 그 아이를 그대로 받는 아이가 대명사니까, 우리가 이미 찾았던 아이들을 넣어서 해석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괜찮다. 자, 다음. 자, 파란색 형펜 봅니다. D, themselves. 자, 야외 놀이에서 자유놀이죠? 아이들은 일부러 does A with B는 A에게 B를 주입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들 스스로에게 라고 하지 마세요, 해석을. 아이들 스스로에게 라고 하세요. 근데 이 문장의 주어가 아이들이었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이 제기대명사를 쓰는 이유는 주어가 목적어 자리에 반복될 때 쓰고요. 그렇죠? 그러면 children이 주어고 does가 동사고 themselves가 목적어고 근데 제기대명사를 썼고 그럼 무조건 주어를 반복해야 되고 근데 children에 뭐 밑줄 같은 것도 있지도 않고 그럼 당연히 이 아이는 children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음 문장 다 지우고 할게요. 자, 따라서 그들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의 신체와 그들의 두려움을 통제하는지를 배우게 돼요. 자, 이런 자유놀이에서 아이들은 배우게 된답니다. 어떻게 해서 어디야? 니유라처는데. 니유리. 여기 있구나. 건너왔구나.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면 요거였죠. 근데 대명사니까 다시 앞에서 찾으면은 요거였죠. 그래서 아이들 대의로 받았고 그 아이들을 다시 대어로 받아 해석을 해보니까 아이들은 자신이 느끼는 이 두려움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답니다. 또래끼리 있으면은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내가 뭐 하자 했는데 걔가 싫다면 상처받겠지. 그럼 이제 얘랑 계속해서 잘 지내기 위해서는 그걸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야겠지. 라는 의미로서 의미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미음 갑니다. 별표하세요. 답이라서 별표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의에 대한 오해를 필기할 거기 때문에 별표를 하라고 한 겁니다. 자, 들어갈게요. 보통 대의하면은 적으세요. 그들이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5점 맞으면 잘 맞은 거예요. 알았죠? 아닙니다. 대의는 그들이라는 뜻도 되지만 뭐도 돼요? 그 것들이라는 뜻도 돼요. 이세 복수형도 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she나 he의 복수형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의는. 됐죠? 신경 써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대명사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자, 수. 명사의 심은 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러니까 대인은 결론은 사람도 될 수 있고 사물도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시그널을 잡을 수 있는 건 수. 대인은 복수형이니까 어쨌든 가장 가까이 있는 복수형 명사를 잡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she나 he가 나올 수는 없는 거지. 앞에 she나 he가 나올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스튜던트처럼 여러 명을 지칭하는 사람이 나오거나 여러 명을 지칭하는 사물이 나와야겠지. s가 붙은. 그렇죠? 찾아볼까? 자. 여기 있네. these lessons가 있네. 이걸 그대로 여기다 넣어서 해석해 볼게. 자, 이런 교훈들은 배울 수 있대. 오로지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고 그 경험은 자유놀이만이 제공해 준대. 즉 우리는 자유놀이가 제공해 주는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들,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배울 수 있대요. 그래서 데이가 지칭하는 건 these lessons입니다. 그렇죠? 이거에서 처음으로 아이들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방식은 쌤이 아까 전에 요구했던 방식은 아니었어요. 자, 이건 이제 논리를 위해서 한번 해본 거고, 일단 아이들 다 넣으라고 했어. 그리고 이제 쌤이 BPP 수동태 나면 무조건 앞에 놓고 뒤로 옮겨버려 했지, 그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learn 아이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들을 배우다. 이게 뭔 소리 돼? 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상상력이 좋은 거지, 그건. 그렇죠? 아이들을 배워? 아니, 뭐 수학을 배우다, 영어를 배우다 이게 일반적이지 않나? 그렇지? 아이들을 배우다. 아이들이 배우겠지. 아이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이상하다고 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 근데 나는 끝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다니 시간이 좀 남는다. 그럼 이제 확인 작업을 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대인은 사람 사물 다 되니까 복수의 명사를 찾아서 넣어서 확인 작업을 해보자. 라고 해서 these lessons를 넣어서 해보니까 해석이 되고, 그렇죠? 이런 교훈을 배우다라고 되고, 그래서 얘는 아이들이 아니었구나라고 확인 사살을 해도 돼. 알겠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3번 갑니다. 집중하자. 자, 윗글의 괄호 A, B, C에서 흐름상 알맞은 말로 바르게 연결된 걸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A는 아까 전에 이제 우연찮게 해결을 했고요. 하지만 너무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A부터 긁고 B, C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적으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어휘 문제는 거의 절반 정도로 차지하는 영역이 반이어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파워풀을 알지, 파워, 힘으로 풀, 가득 찬, 그렇죠? 힘이 넘치는, 그러면 헬플리스는 그냥 반대말로 생각해야 정확해. 야, 돼. 무슨 말이야? 자, 파워풀은 뭐야? 힘이 있는 거지. 그럼 헬플리스는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는 거라고 해석해. 아니, 나 단어 잘해요. 헬프는 도와주는 거니까 헬플리스는 안 도와주는 거잖아요. 라고만 할 수가 없어, 사실 사람이. 왜냐면 헬프는 도움을 주는 건지 받는 건지 좀 애매할 수 있잖아. 우리가 시험 상황이 되면. 그래서 헬프리스는 뭐 도움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가지고 그 아이와 반이어로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해.
알겠지? 그래서 powerful은 힘이 있는 거지? 그럼 helpless는 됐고 네가 알고 있는 저리 치우고 힘이 없는 거라고 해석을 해. 됐어? 다음. 자,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플러스야. 됐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플러스는 다시 마이너스가 되고 정훈아 이 마이너스는 다시 플러스가 되는 거야. 뭐에 대해서? 아이들은 과연 마이너스한 존재냐 플러스한 존재냐를 물어보는 거지. 됐죠? 근데 그거는 이 문장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 왜? 아니 두 개의 문장이 있어야 겹치는 영역이 생길 거고 겹치는 영역이 있어야 그 아이를 힌트로 잡아서 그러면 얘도 플러스가 되겠구나 라고 알겠지. 한 문장 읽고 어떻게 하나 상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다음 문장. 지금부터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뒷문장에서 아이들이 플러스한 존재인지 마이너스한 존재인지만 찾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고 그러면은 힘이 이때잖아. 여기서 컨트롤의 구체적인 의미를 절대 담으면 안 돼. 그럼 대화 못 가.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아 그럼 플러스한 거네. 이렇게 해야 돼. 이 글의 핵심 소재는 잘 들어. 이 정도면 알아듣지? 천천히 속도 괜찮지? 자, 까먹었다. 이 글의 핵심 소재는 자 뭐예요? 이 글의 핵심 소재는 반복되는 말. 첫 두 문장에서 반복되는 말. 프리플레이야. 영어는 굉장히 이분법적 사고를 좋아해. 알았지? 즉 영어를 구성하고 있는 서구의 문명은 전쟁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야. 그렇지? 전쟁은 내 편 아니면 네 편밖에 없어. 나는 중립 그런 거 없어. 네가 뭐 스위스요? 그렇지? 네 편 아니면 내 편 해야 돼. 아니면 적을 죽여야 되고 아니면 내가 죽어. 그렇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 이분법 돼버려. 그리고 그 기독교도 마찬가지지. 그렇지? 기독교도 믿어? 안 믿어? 이거밖에 없어. 그렇지? 천당 갈래? 지옥 갈래? 이거밖에 없어. 그렇죠? 이렇게 기독교 문화와 전쟁의 문화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글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데 습관화되어 있어. 그렇지? 그게 끝이야. 그래서 이렇게 핵심 소재가 정해지면 잘 들어. 지금부터 어떻게 어휘 처리인지 알려줄게. 이제 이 글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만 갈려. 지금 프리플레이가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이들에게 아니면은 마이너스한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글들은 물론 플러스라고 했다가 근데 마이너스한 역할도 좀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긴 해. 알았죠? 끝. 시라는 말은 컨트롤 자체적인 의미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이 글의 핵심 교집합이 인터섹션이 컨트롤이 아닌 한. 알겠어? 이 글의 소재는 이미 프리플레이로 정해졌고 프리플레이가 아닌 모든 단어들은 이제 플러스하냐 마이너스하냐 의미밖에 없어. 이거는 뭐 통제니 뭐니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플러스하는 의미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너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단어 안 해도 되겠네요? 야, 인간은 까먹어. 망각이 동물이야. 네가 단어를 외워놔야 사라져도 느낌은 남아. 그렇다고 모든 단어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외울래? 그러면 그 느낌도 안 남아. 그러니까 단어를 까먹는다고 걱정할 건 없지만 핵심 소재를 모르는 게 아니라면 프리플레이는 알잖아. 플레이는 알겠지. 그지? 플레이는 알겠지.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나? 그러면 뭐 대학 가지 마야지. 알았지? 이런 핵심 소재 외에 다른 단어들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는 건 중요하지가 않다. 왜? 오히려 정확하게 아는 게 더 독이 될 수도 있다. 왜? 핵심 소재 외에는 영어는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의미만 갖게 되고, 그렇죠? 여기서 컨트롤의 의미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아이 자체적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플러스하다는 건지, 즉 프리플레이와 관련이 있다는 건지 관련이 없다는 건지 그것만 판단하면 된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단어를 보고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봐봤자 내가 이렇게 할걸? 컨트롤 사전 찾아볼래? 너 몇 가지 의미인지 알까? 메이크 의미야 찾아볼래? 콜린스 영어 사전에는 메이크 의미가 100개가 넘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너는 영어 잘하니까 이 단어 뭐야? 라고 말하면 싹 다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메이크나 킥 같은 거 말 못해요. 오히려 쉬운 단어일수록 의미가 무시무시하게 많거든요. 다양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은 딱 그 구체적인 의미 하나밖에 없어. 뭐 인공위성이지 뭐겠어. 그치? 근데 걔는 의미가 수없이 많아. 그래서 쉽다고 무시해서 따내고 어렵다고 겁먹을 것도 없어. 알았지? 자,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그래서 3번에 A 해결했고요. 자, B번 갑니다. 쌤이 이게 잘 못 찾아, 기억 니은을. 그래서 좀만 기다려줘. 찾았다. 자, 둘 다 어려워. 딱 쳐. 물론 너희 이제 영작 훈련을 수없이 했으니까 이제 어설트한 단어의 의미는 확실히 알겠지만 이제 모른다고 치자.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알았죠? 문제 푸는 우리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어설트 의미 기억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다른 지문에 적용하려면. 자, 이렇게 언더마인부터 가보자. 언더는 아래고 마인은 묻는 거지. 그치? 광산이니까. 그치? 아래다 묻어버리는 거야. 아래다 묻어버린다?
근데 그냥 아래에 묻는다라는 말을 가지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논지를 떠올리는 것도 웃긴 거야 사실. 알았지? 왜? 아니 동사 이면에 뒤에 있는 목적어와 하나의 덩어리란 말이야. 얘가 뭔지를 알아야지. 얘는 뭐야? 컨트롤이었지. 그렇죠? 단수명사니까. 그렇죠? 근데 이 컨트롤 우리 아까 저기 했어? 이제 통제력, 통제력의 력, 힘 역자만 가져온 거야. 이 통제라는 말자체 그렇게 중요하지 가지고 통제력에서 력, 힘 역자만 가져온 거야. 그렇죠? 통제력에서 역자만 가져온 거야. 핵심 소재 외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면 가져온 거거든. 힘이라는 뜻만 가져온 거야 사실 이 글에서는. 이 통제력이라는 말은.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 통제력이라고 적어볼게. 자,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잘 들어. 야, 플러스 마이너스야. 하냐 안 하냐. 통제를 힘이 있냐 없냐 그냥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설트 의미를 구체적으로 떠올려봤자 언더마인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떠올려봤자 별로 문제가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게 그런 문제가. 알았지? 그래서 이제 너희는 예전에 단어장을 외웠던 기억을 떠올려서 어설트는 한다는 건가 안 한다는 건가? 그러면은 어설트가 한다는 거라고 떠올렸으면은 언더마인은 묻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아래 파 묻다 이게 무슨 광상캐냐 우리 지금? 아니잖아. 안 한다고 해석하면 돼. 오히려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너희는 언더마인의 수많은 의미를 열 몇 개의 의미를 외우지 않아도 오히려 외운 것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게 진짜 의실력이야. 알았죠? 진짜 의실력은 언더마인의 수없이 많은 의미를 개세 몇십 개의 의미를 외워서 나열해봐 라는 게 아니야. 세상에 그딴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게 언어 공부야? 미친 공부지. 그건 공부가 아니야. 대학 안 가겠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국어, 영어, 수학 문제를 어떻게 푸나? 수학 빼고. 그렇죠? 국어, 사회 문제를 어떻게 푸나? 단 한 문제도 못 풀 건데. 알았죠? 그런 식으로 했다가. 알았죠? 이해 가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다. 그럼 어설트는 내가 플러스 의미였던 것 같은데 그럼 언더마인은 마이너스인가 보다. 그렇지? 그럼 통제력을 갖고 있는 거냐 안 갖고 있는 거냐. 자, 힌트 잡을게. 지금도 5초 줄 테니까 이 문제의 답이 어설트냐 언더마인이냐 중요하지 않아. 솔직히 영작했으면 다 외웠을 거 아니야. 그렇죠? 힌트를 찾아. 이 문제의 정답을 가르는 핵심 단어 딱 한 단어가 있단 말이야. 그걸 찾아. 자, 5초 줄게. 찾아서 거기다가 밑줄 긋거나 표시해놔. 찾아. 이거 해야 공부돼. 어차피 네가 말할 거니까 안 들을 거야? 해. 아무데나 쳐. 모르겠으면 3초 남았으니까 때려 찍어. 그래야 공부돼. 어차피 내가 한 답이 아닌 것 같다고 가만히 있으면 미안하지만 공부 안 돼. 빨리 표시. 했어? 어우 예뻐. 뭐야? 오케이. 그렇게 표시해. 물론 틀렸지만 괜찮아. 그러면 이제 쌤이 한 답이랑 자기가 한 컨트롤이랑 비교를 할 거란 말이야. 자, 뭐라 했어 아저씨? 뭐라 했어? 미안해. 아니 아무거나 때려 찍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때려 찍어. 옆에 있는 사람만 때리지 않으면 돼. 아무거나 때려. 아무거나. 점 빼고 아무거나 찍어. 뭐라고? 부담되나 보다. 자, 알겠어. 그래도 저렇게 고민을 했잖아. 닥달하니까. 이게 공부야. 그렇죠? 자, 답 얘기할게. 우리 지금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런 거잖아. 이거지. 엔드는 앞에가 플러스면 뒤에도 플러스요. 앞에가 마이너스면 뒤에도 마이너스고 벗은 그 반대고. 엔드는 뿔 연결하는 거고 벗은 맞뿔 연결하는 거잖아. 끝. 그치? 당연히 연결고리를 잡아야지. 그래서 앞에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구나. 앞에가 마이너스면 뒤에도 마이너스구나 해야지. 그치? 근데 앞에서는 힘이 있다고 했으니까 플러스였잖아. 그럼 뒤에도 플러스 나와야지. 접은 얼설팅이 되겠지.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야. 얼설팅 이미 외워가지고 여기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대학 안 갈 거냐고.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근데 쌤처럼 하지? 엔드는 뿔 마니까 앞에서 힘이 있다고 했고 그럼 뒤에서도 플러스하는 의미가 돼야 돼. 무조건 좋은 대학 가. 엄청 좋은 대학 가. 알았어? 외워서 하지 말라고. 어설픈 거 여기 누가 모르니? 한 달 동안 첫 장고 아니면. 그지? 다 알지? 알았죠? 엔드를 찾아야 된다. 알겠죠? 연결고리를. 왜? 네 연결고리는 이제 항상 적용될 거야. 영원히 적용될 거야. 고3 돼서도 적용될 거야. 고3 된다고 엔드가 벗이 되고 벗이 엔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단어나 구문이 어려워진다고 엔드나 벗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고3 문제에 엔드나 벗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이해 갔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됐죠?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기다려. 나 C 찾았는데 시간 걸려. 이거 어딨어. 미치겠네. 찾았다. 그건 안 돼. 신 싫어. 찾다가 시간 나가 이거. 자, 너네 잘 찾는다. 자, 어쨌든 모든 문제를 풀 때는 제발 프리플레이는 꼭 기억하면서 문제 풀으려고 했죠. 그래서 사실 적어놔.
자유놀이라고 겁나 깊게 딱 가운데다 박아서 적어놔. 우리가 핵심 소재로 잡은 건 무조건 적어놓고 어법 문제를 어법 문제 빼고, 그렇지? 어법 문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문제들을 풀 때 그 자유놀이를 항상 보면서 문제를 풀어줘. 아니면 글이 딴 데로 흘러가 버려. 알았지? 자, 10번 가자.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사회놀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지? 자유놀이라고 해석해야지. 그렇지? 자, 이런 자유놀이에서 아이들은 배우게 된대. 어떻게 하면 뿔라뿔라 할 수 있을까? 니고시에이트, 협상하냐? 그럼 브레이크를 모르면, 혹은 니고시에이트를 모르면, 브레이크는 알아야지. 둘 다 모른다. 그러면은 그건 좀 그래. 근데 그럴 가능성이 사실 극도로 낮아. 하나는 보통 쉬운 단어죠. 알았지? 아니, 브레이크는 알잖아. 됐죠? 그럼 적어. 뭐라고? 마이너스로 적어. 그럼 뭐라고 적어? 니고시에이트 플러스라고 적어야지. 그렇겠지. 됐지? 그럼 니고시에이트, 그럼 어려운 단어 몰라도 되네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공부해야 하나는 남다고. 알았죠? 5개 공부해서 2개는 기억이 나야 가지고 풀 거 아니야. 그지? 진짜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애가 예전에 그렇게 하는 애가 있었어. 그럼 다 뿔뿔 마마 외우면 되겠네? 오케이. 해피 플러스. 보린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쌤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뭐 이랬다니까. 진짜 그런 애가 있어. 자, 그래서 니고시에이트 플러스 협상하다 몰라도 되고 브레이크로 반대로 처리하면 된다. 많이 모르더라도. 자, 그럼 여기서 또 힌트를 찾아. 얘가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힌트를 찾아. 잘 들어. 힌트는 그 문장 내에 있다면 그 문장 내에서 잡아준 게 좋아. 물론 없으면 옆문장으로 가야겠지만. 문장 내에 있을까 없을까? 일단 있어. 왜? 뭐가 있을까? 문법 포인트 이름. 이걸 모르면 안 되지. 2초 만에 나오면 안 되지. 1초 만에 나와야지. 평열. 그렇죠? 평열 성격이 똑같은 아이들을 나열하는 거잖아. 자, 적어. A, 콤마 동그라미 치고 B, 콤마 동그라미 치고 and C잖아. 그럼 당연히 B나 C 중에 하나를 힌트로 잡아서 하면 되겠지. B 가볼게. 자, 단서를 기쁘게 해준대. 플러스네. 그럼 이것도 플러스가 돼야겠네. 그럼 니고시에이트 답하겠네. 이렇게 하면 돼. 굳이 다른 문장으로 가지 마. 위험해. 알았죠? 그 문장 내에 병렬이 있으면 그 문장에서 힌트를 잡아. 됐죠? 병렬은 뭐야? 똑같은 말의 반복이야. A, B, and C는 문법적인 군어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줘. 뭐? A, B, C는 전부 다 성격이 똑같다. 그 성격을 뭘 말하는 거야? 국어처럼 그렇게 복잡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플러스 얘기 나왔으면 플러스 얘기 나오고 마이너스 얘기 나왔으면 마이너스 얘기 나온다. 이거밖에 없어. 영어는 굉장히 이부분적 사고를 중시하는 언어야. 오히려 익숙해지면 하면 굉장히 점수 따기가 쉬워. 알았지? 수학처럼 되게 명확한 영역이 있거든. 영어를 보통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해석 정도는 하지만 뭐 답지가 애매해요.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고 답을 걸러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판단해봐. 이부분적 사고를 가지고 해봐. 되게 쉬워져 그때부터. 알았지? 구체적인 의미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아니야.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하면 돼. 네가 니고시에이트의 정확한 의미를 판단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하면은 모르는 단어라도 반대만 맞출 수 있잖아. 알았지? 영어는 그런 과목이라고요. 알겠죠? 다음. 자, 마지막 갈게요. DEF 갑니다. DEF. 제발 부탁인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니까? 기억력 볼. 근데 이게 4시 때 적용돼. 그러니까 지문 워크북 연습을 빡빡빡빡 하니까 지문 애들 외워버리는 거야. 알았지? 근데 선생님이 지문을 비틀어버려. 고등부 구문에서는. 다른 단어로 바꿔보나 어퍼 포인트를 바꿔버린다고. 그래서 외웠네 썼네 틀리는 거야. 알았지?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미안하지만 내신 공부를 하지 마. 그냥 영어 공부를 해. 단어 공부하고 구문 공부를 해 그냥. 알았지? 그럼 다 처음 보는 지문이겠지? 오히려 점수가 더 잘 나와. 진짜. 다만 너희가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 그치? 제발 지문을 외워서 답 찾지 말라고. 그치? 그럼 좋은 데 못 간다고. 자, 뭐 하고 있는 거야? DEF. 자, 집중해서 들어요. 거의 끝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찾을게. 찾았다. 빨리 찾았다. 자, 거 봐. 또 나오잖아. 또 나오잖아. 자, 알파벳 A와 대문자 D는요.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문법의 접근 방식을 알려줄게요. 자, 사실 모든 어법 문제는 맞냐 틀리냐라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용사의 밑줄이 쳐져 있다면 형용사가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부사가 들어갈 자리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이분법, 즉 선택형 문제만 존재해요. 자, 그래서 알파벳 A도 마찬가지야. 소문자 A도 이게 대시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 대시 뭔지 알고 대시 맞냐, 왓이 맞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밑줄만 쳐져 있는 A 같은 유형을 보고도 아, 얘는 대표에서 왓이구나 라는 이형 선택지라는 걸 알아야 돼. 알았지? 이 선택지라는 걸 알아야 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외워야지 이거. 알았지? 아, 된 나오면 대표에서 왓이구나. 왓 나오면은 왓프에서 대시구나. 그건 알아야지. 그 정도도 못 외우나? 뭐 얼마나 많이 나온다고 그런 게. 알겠죠? 그 정도는 외워야지. 자, 제일 먼저 할 방법. 우리 대를 먼저 의심하기로 했죠? 제거하고 앞에는 명사를 끄집어서 어디 앞뒤로? 동사 앞뒤로 이동합니다. 그럼 can arise가 동사니까 오!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네요. 쌤, 그럼 왓은요? 대시 되면 왓은 100%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형용사가 되면 부사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형용사가 자리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그럼 형용사가 맞으면 부사는 안 되는 거잖아. 관계사가 맞으면 다른 건 안 되는 거잖아. 여기서 대시 됐는데, 이미 됐는데, 뭐 왓은요? 이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따져봐야 되지 않아. 알았지? 따지는 게 말도 안 되는 짓인 거야. 알겠죠? 자, 그 이유 알려줄게. 왓의 이름이 복합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의 파생형이야. 설명이 됐어? 관계대명사가 아닐 때 쓰는 방식이야. 이거 관계대명사 되잖아. 그 방식을 쓸 이유가 없는 거야. 이거 됐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수동, 능동이지. 물론 능동의 형태의 티치만 있는 게 아니야. BPP가 아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사의 형태들은 싹 다 능동입니다. 현재 진행형도 능동이고, 현재 완료도 능동이고, 현재 완료 진행형도 능동이고, 해부비는 ING 다 능동이야. 알았지? 하지만 수동은 BPP가 들어가면 무조건 수동이야. 그래서 우리는 BPP를 의심해. 왜? 그럼 능동으로 해볼래? 그럼 한 10개 따져야 될 텐데 수동은 하나만 따지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수동으로 의심합니다. 됐죠? 자, 수동하는 방법 그냥 한 방에 뽀개자. 앞에 있는 거 어떻게 한다? 뒤로 보낸다. 이 설명은 이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되지? 됐지? 앞에 있는 뒤로 보내. 그러면은 어떻게 돼? teach lessons 이렇게 되겠지. 교훈을 동사 뒤에 있어 얘들아. 을로 해석해줘야 돼 정확하게. 교훈을 가르쳐주다. 되네? 그래서 얘는 BPP가 맞겠네. 됐죠? 자, 이거는 우리가 공부했던 자 마무리 필기 that vs what이 아니야. 주영아, 알았지? 얘는 뭘까? 저거 that vs that이야. 뭔 소리냐? 사실 문제라고 보기도 힘들어. 자, 이 문제를 푸는 핵심 힌트는 뭘까요? 한 단어입니다. 그 쌤 질문에 페이크가 들어있어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을 가르는 힌트가 되는 단어에 표시를 해주세요. 마무리합시다. 자, 3초 줄게요. 힌트 줬잖아. 얘는 대표에서 한 문제가 아니라고. 아니라니까? 왜? 아니, 얘들아 봐봐. 위치가 대시잖아. 그치? 위치든 후든 모든 관계대명사는 대를 치환한 버전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대시야. 대표에서 왓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어? 못 풀어.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는. 근데 오히려 되게 어처구니없이 쉬운 문제고 수능에는 안 나와. 왜? 수능은 맥락을 알아야 돼. 제거하고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안다고 해도 그러면 제거하고 앞에 있는 아이를 뒤로 넣어야 되는데 뭐 동사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넣었을 때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게 다 따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뭐야? 결론. 콤마 있잖아. 이게 끝이야. 자, 필기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제목. 적절히 필기해요. 제목은 이거야. that x야. that을 못 쓰는, 관계대명사 that을 못 쓰는 두 가지 경우야. 됐지? 자, 첫 번째, 콤마 that. 못 써. 그럼 어떻게 써요?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콤마가 있으면. 콤마 후를 쓰거나, 콤마 위치를 쓰거나. 그렇죠? 콤마 that은 충돌한다고 배웠습니다, 미가. 태거나 쌤 보세요. 자, 두 번째. 기억나는 사람. that을 못 쓰는 두 번째 경우. 오, 잘했어요. 자, 우리 관계대명사가 전치사가 결합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전치사가 관계대명사는 나중에 이제 관계 부사로 파생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in that 아예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써요? in which.
그리고 뭐 at that 역시 안 되죠. 어떻게? at which.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야 돼. 끝.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 수업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유형 A 문제풀이 수업이고요. 다음 페이지 잠깐 보면은 이제 유형 B에서 또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이제 흐름과 어법과 설명 같은 다양한 종류의 또 다른 유형을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해서 변형 문제들이 이어집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첫 시간이라 좀 굉장히 꼼꼼하게 했는데 가면 갈수록 속도는 빨라져요. 왜냐? 하다 보면은 빈칸의 원리를 한번 나왔잖아? 그러면 그 뒤에서 빈칸 문제가 나오면 그 원리 자체는 그대로 적용돼. 어법 문제 나왔지? 우리 어때 얘들아? 처음에 대표에서 왓 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나올 땐 대표에서 왓을 처리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무슨 알겠지? 그러면 이거야. 과연 우리가 오늘 하는 공부 중에 완전히 낯선 지문, 다른 지문으로 바뀌어도 내 내신 지문 같은 다른 지문으로 바뀌어도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어떤 영역일까? 예를 들어 문법 같은 건 100% 적용할 수 있지. 그렇죠? 그냥 지문 안 보고도 포기할 수 있지.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너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는 본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배운 영작 능력과 어법과 이 문장의 구성 능력을 내가 과연 다른 지문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면서 공부를 해보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